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편을 클릭하여 들어오신 분들 중에 1편 영상을 내가 안 보고 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상단에 링크해 드릴 테니 1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스토리 전개상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처음에 또 초반에 그 3000% 빠지는 헛소리, 좀 잡소리는 그만하고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20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 부제로는 하반기 다시 땡땡이 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한번, 알람 설정은 뭐 두세 번 해주시고요. 우선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는 결국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경기가 충분히 그동안 가열 국면을 띄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뭔가 이 자산에 버블이 끼었는지 아니면 실물 자산이 어디선가 폭등을 했는지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기가 가열이 되면서 동시에 실물 자산까지 폭등하게 되는 이런 경기 가열의 말미 국면에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촉발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할 경우 당연히 뭐 지금처럼 저물가 디플레 환경도 안 좋지만 과도하게 인플레 현상이 거세지면 또 당연히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덩달아 금리 인상을 병행하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잠재우기 위한 이런 금리 인상은 결국 유동성의 긴축을 또 불러오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준의 금리 정책이 자칫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침체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처럼 이 자칫 연준의 드라이브 실패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다반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 리세션을 보면 경기 침체를 막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 긴축이 들어갔었는가, 어느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는가, 이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공황 시기와 금융위기 시기 때는 제가 뭐 1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공황과 이 침체 시기 이외에 또 침체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석유파동 시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석유 가격의 이런 폭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발동이 걸렸고, 이때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병행해 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4%에 달하기도 하고요. 14%에 달하는 시기에 덩달아 금리도 무려 20%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온갖 힘을 펼치게 되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 다시금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2년 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있긴 했지만 이게 좀 리세션의 원인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요. 이미 2019년에 예방적 금리 인하를 선택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이때 당시 트럼프 형님의 엄청난 금리 인하 압박에 못 견딘 연준의 파월 형님은 이 시기에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예방적인 성격의,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코로나 터지고 3월 한 달 만에 0포인트 금리 수준까지 이렇게 직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과거와 지금의 이 명백한 차이점, 과거의 시기는 이 과도한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시기였다는 점이고, 반면에 이번에는 인플레의 인자도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보기에 이 트럼프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명확하게 이번에 침체 원인을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 이번에 침체 원인이 무엇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명확한 침체의 원인은 단연 코로나와 락다운 사태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인지하듯이 코로나의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이 대단히 지역 봉쇄가 병행되면서 이것이 다시금 또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면서 실물 경기에 침체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락다운 사태가 얼마나 경제에 치명적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 남유럽 국가들의 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국이나 이런 독일 대비해가지고 락다운 통제 강도가 좀 깊었던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이 독일, 미국에 비해서 이 침체 폭이 이렇게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1, 4분기 GDP 성장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락다운의 공포가 얼마나 강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에 이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찍고 둔화되고 지역 붕세가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4월부터 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 봉쇄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섣불리 회복을 한다고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적어도 경기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약간 역 같은 경우는 신흥국 브라질, 러시아 필두로 한 이런 나라들의 경우 이제 확산세가 이렇게 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중국도 그렇듯이 한국도 또 그랬고, 그 이어서 이탈리아도,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스페인까지 결국 코로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모두들 인지하듯이 2차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미 이태원에서 한바탕 난리치고 게이바 난리치고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까지 대단위로 지역이 봉쇄된 경험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니, 우리가 사는 동안엔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실상 이런 질병에 의한 봉쇄는 사실상 처음은 아닙니다. 스페인 독감식이 과거 거의 100년 전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은 거의 없을 테지만 미국에 스페인 독감이 상륙을 했을 때 이때도 지역별로 락다운을 심하게 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번 제약했었고요. 당연히 현재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볼 순 없지만 1918년 9월에서 11월 1차 유행 시대와 1919년 1월에서 3월 2차 이런 유행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 시기에 이 다우지수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요. 물론 100년 전이라 이때 당시에 지금과 산업 규모와 그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도 그 경제 규모가 상당히 적었던 국면에 이런 10% 넘는 하락폭은 결코 작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3, 4개월 이후의 시간을 거치고 다시금 사망자 수가 이렇게 정점을 찍게 되고요. 하지만 2차 파동이 이렇게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 이후에 주가는 명확하게 반등을 해서 일제히 정상 수준을 넘어서 고공행진하게 되고요. 물론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일 사례에 동일 원인의 사례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에 2차 파동이 이렇게 와준다면 여전히 저는 땡큐라고 생각이 들고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제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이번에 기회가 된다. 주식시장을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표도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누누이 제가 이야기해온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불과 2달 전에 제가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서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 이때는 주가가 바닥일 확률이 높고 이때 최악은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 이번에 다시금 2차 확산이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금 이렇게 매수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 이런 매수의 기회가 좀 왔으면 아니면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미국의 고용시장의 충격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4월에 이미 14%까지 상승을 했고 5월에는 일단은 20%를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5월에 실업률이 이렇게 피크를 찍고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둔화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단연 이런 이유로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집에서 쉬는 형식으로 언제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기만 한다면 다시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시 해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미국의 실업률도 저는 이 5월에 피크를 찍고 둔화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둔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때 금융시장은 아마도 이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깍시가 아직까지 그리는 그림은
그 전망은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제가 그리던 그림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저점은 지금이거나 아니면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저점에 지금 가까워지는 중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의 저점은 2,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뭐 물론 전제는 코로나가 다시금 2차 확산으로 이어져 공포감을 다시 재차 불러올 수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공포로 시장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 1차 때의 공포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2차 확산으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또 다시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이 장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3분기부터는 확진자 수의 증가세 진정과 함께 3분기부터는 회복세가 가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1년 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상반기 이 경기의 골이 매우 깊었다는 점에서 연간 성장률로 보더라도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은 뭐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런 재료는 이미 다 선반영되어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1년의 이 성장률은 이런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회복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은 여타 국가들과 달리 지역 봉쇄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제한적이었던 만큼 그래서 내수 충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또 선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런 상대적인 선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추경 규모는 솔직히 작진 않아요. GDP 대비 뭐 4.5% 이렇게 달하게 되면서 이때 이게 2차인데 이와 더불어서 뭐 3차 추경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하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과거에 이 추경 규모가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뭐 한 이런 5%, 6% 규모는 엄청나게 이렇게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또한 이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좀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단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코로나에 의한 2차 확산과 그 규모가 해당이 되죠. 또다시 2차 확산되면서 대봉쇄가 진행되는 경우엔 이렇게 W로 폭락을 맞이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전 여전히 2차 확산에 따른 이런 폭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오히려 이렇게 땡큐의 기회로 재차 매수 기회로 생각이 될 뿐이지 전혀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의 경우 뭐 버블의 징후도 없고 국채금리가 뭐 상승했던 국면도 아니고 인플레 국면도 아니고 그리고 급격하게 뭐 금리 인상이 된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그리던 그런 침체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의 국면과는 일단은 매우 다르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이런 점과 별개로 이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2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예견하고 있고 예견된 불안감 그리고 이런 예측 가능한 불안감은 항상 이렇게 하강의 골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2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1차 때보다 이 하강의 골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도 뭐 이렇게 학습 효과를 하는데 사람들은 엄청나죠. 이미 경제를 비롯해 세계 국민들의 학습 효과와 최초 발병 당시에 한 차례 겪으면서 경험한 이런 방역 시스템은 이미 프로세스가 함립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령 추가적인 위험의 하방이 부각된다면 다시 이 연준을 비롯한 이런 공격적인 부양과 이번에는 뭐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뭐 3조 달러의 이런 부양 패키지도 발행될 확률이 더 높아져 조금만 이렇게 골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쫄 필요가 없고 이런 행동들은 앞으로 이 달러 약세를 장기적으로 더 부추길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의 관점에서 여전히 적각시가 그리는 그림은 있고요. 제가 뭐 솔직히 모든 말을 다 털어놓고 좀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워낙에 항상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약간 그 형식을 차리지 않고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좀 가감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뭐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이 달러 이야기 한번 할까 하는데요. 뭐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뭐 다시 달러 이야기 한번 할까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